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해운동맹과 편의치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해운동맹과 편의치적, 무역 관련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간단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해운동맹, 영어로는 Shipping Conference 이렇게 씁니다. 교재에다가 같이 좀 표기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역 영어 문제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ipping Conference 하면 해운동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해운동맹이란 선박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한 국제 카르텔이다. 자,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조금 좋게 표현한 건데요. 그냥 담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담합한 거예요. 담합은 조금 의미가 부정적이지만 카르텔하면 조금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선사들 우리가 무슨 A라는 선사, B라는 선사, C라는 선사가 있는데 선사 하나하나는 조금 그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사들이 모여가지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한 단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선 운송사들은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이러한 해운 동맹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입된 선사들끼리는 그 동맹 안에서 정한 체제에 따라서 서로 경쟁은 좀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전기선 동맹, 라이너 컨퍼런스 또는 운임 동맹, 프레이트 컨퍼런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freight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죠. 운임이다 이런 뜻인데요. 왜 이걸 운임 동맹이라고 부르냐면 이 해운 동맹의 가장 큰 목적은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해서 공동으로 그 운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선사들끼리 운임을 어느 선사가 조금 낮추면 그쪽으로 좀 손님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화주들이. 그런 거 방지하고 야, 우리들끼리는 이런 운임 가지고 경쟁하지 말자. 공동으로 운임을 설정해 놓고 그거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이해는 어느 정도 되셨을 거고요. 계속해서 보면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에 관련된 2번 목차 양가로 2번 내용을 살짝 보시면 자, 독점금지다. 카르텔이라고 했어요. 해운동맹은 동맹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고 운임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이런 체계인데 이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당연히 규제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해운동맹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법적으로 혜택을 조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 비껴나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해운동맹이라는 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법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조금 암묵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금지법으로 좀 비교적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요. 해운동맹 수요가 줄고 비동맹 선사가 늘어남에 따라 EU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전까지는 독점금지법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면제를 철폐시켰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독점금지법을 다시 적용하고 있다. 어디에서는? EU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요. 126페이지에 그 문제 나와 있는 밑에 그 문제 바로 위에 박스에 보시면 최신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EU의 경우 이렇게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내용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국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해운동맹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아요.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불공정거래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독점금지법을 적용
적용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조금 소비자에게 그 화주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규율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독점금지법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5페이지 하단에 해운동맹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맹선사들이 그 동맹에 가입하고 또는 가입해서 탈퇴하는 것이 비교적 좀 자유로운 개방식 동맹, 그 다음에 그 룰이 좀 엄격한 폐쇄적 동맹,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그냥 단어 한번 봤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26페이지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해운동맹의 대내적 운영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내적이라고 한다면 해운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선사들이 그 선사들끼리 자기들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동맹의 선사들은 각각 운임 하나 정해두면 그 운임을 똑같이 지킨다. 그런 큰 틀에서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하항해를 제한한다든가 운임을 공동으로 계산한다든가 이러한 특이한 규정들을 두어서 자신들 대내적인 결속을 다지고 있다. 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양거래에 보시면 해운동맹의 대외적 구속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외적 구속수단이라고 한다면 해운동맹이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 운송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화주들을 자신들의 동맹선사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어떤 유인책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계약운임제도, 운임한려제도, 운임연환급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해운 동맹의 선사들을 계속 꾸준히 이용한다고 하면 운임을 조금 깎아준다거나 좀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운임 한려제도, 운임 연환급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 커피 같은 거 뭐 10잔 마시면 쿠폰 찍어주고 하나 뭐 공짜로 주고 이런 거 있지요. 짜장면 뭐 20개 시켜 먹으면 탕수육 하나 주고 이런 거 있지요. 똑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정해진 금액 또는 정해진 운송을 똑같은 선사 또는 똑같은 해운 동맹 내에 어떤 선사들을 이용했다고 하면 나중에 일정 부분의 운임을 좀 돌려주는 이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보실 것 없고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화주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에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적용과 면제 아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미리.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69번 문제인데요. 정기선 해운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에 미국에서는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 허용하고 있다.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심한 경우에는 규제를 좀 하고 있지만 일단 법은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동맹선사에 대해서 독자 행동권과 우대 운송 계약이 허용된다. 그래서 독점금지법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요. 혼자 행동할 권리라든가 뭐 우대 운송한다. 아까 화주에게 어떤 혜택 준다. 뭐 이런 권리들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요거는 참고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후에서는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이 경쟁법을 적용 면제 허용하고 있다. 이전엔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자, 네 번째, 해운동맹은 가격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운임 얘기하는 겁니다. 운임에 대한 어떠한 독점, 과점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다. 카르텔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 경쟁법의 적용을 시키고 있다. 면제하고 있지 않다. 계속해서 127페이지에 2번 목차에 나와 있는 해운동맹의 운항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이름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해운동맹에서
그 동맹 내에서 선사들의 선박을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 번 정도 정독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표의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운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별 선사가 혼자 하나의 항로, 예를 들어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항로가 있다. 여기서 자기가 알아서 단독적으로 운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동 운항 보시면 둘 이상의 선사가 공동으로 선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운항 스케줄은 공동으로 작성하지만 운임, 요율, 서비스는 각자의 선박명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자,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어떤 선사들이 한 2개, 3개가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로 하자. 순차적으로 가기로 하자. 그때 들어가는 선박들은 각자 운영하고 운임도 정해진 대로 각자 받아라. 이런 식의 운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운 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소시엄 하면 뭔가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컨소시엄을 하나 결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땡땡이 한번 보세요. 각기 자사선을 운항을 하지만 선박의 공동 스케줄의 작성, 그다음에 스페이스의 상호 교환, 운송 장비 공동 사용, 사무국의 운영, 터미널의 공동 사용, 그 다음에 운임 수입과 화물 수송량의 공동 배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이런 항로에 대해서는 몇 개 선사들이 모여서요 공통적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운영을 같이 한다. 나중에 수익 나오는 것도 서로 분배한다. 우리 시내버스 타면 환승 같은 거하고 서로 이제 회사들끼리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첫 번째 줄에 중간 정도에 있는 마케팅, 운항, 구매, 통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마케팅 같은 거라든가 물품 구매할 때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같이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선복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선복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조금 나올 겁니다. 선이라는 건 배 얘기하는 거고요. 복은 배 복자입니다. 근데 배가 쉽 배가 아니고요. 이 쓰다막, 이 배입니다. 그래서 선박 내부의 공간을 우리가 선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ship spac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선복이다. 그 중에서 슬롯 차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차터는 용선이라고 그랬어요. 빌려 쓰는 걸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배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고요.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요 하나의 줄, 요걸 슬롯이라고 합니다. 요게 딱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가면 맞는 크기로 배 안에 딱 정해져 있어요. 기둥 같은 게 쭉 있고요. 그 안에다 컨테이너를 하나씩 레고 쌓듯이 탁탁탁탁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선사가 주 운송 구간은 나는 미국이에요. 미주간을 하는데 중동 가는 것도 우리가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배 하나를 띄우기에는 화주가 좀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공동 선사, 해운 동맹의 선사 중에 한 선사에 중동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다면 그 중에서 배를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고요. 요 슬롯 하나만 빌립니다. 그래서 내 물품을 여기다 싣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빌릴 때 운송량이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빌리지 않고 그 일부분 한 줄만 빌려서 쓰는 걸 슬롯 차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요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슬롯이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형태다라는 정도까지 개념만 좀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127페이지에 62번 문제 보시면 전기선 운송에서 둘 이상의 선사가 배선 스케줄을 상호 조정한대요. 그래서 자사선의 일정 선복, 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분이죠. 타사에 제공하고 동시에 타사선의 일정 선복을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자, 니네 선사는 미국 다니고 우리는 중동 다녀. 우리는 주로 이쪽, 니네는 주로 이쪽 하지만 일부 화물이 있다면 우리 선박의 일부 공간을 서로 빌려주기로 하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우리 방금 봤었죠. 선복 임차 슬롯 차터라고 한다.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정도 챙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에 보시면요. 편의치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flag of convenience라고 씁니다. 자,
편의에 따라서 적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venience 여기서 편이다라는 말이 여기 convenience에서 온 거고요. flag 이렇게 얘기하면 깃발이란 뜻이죠 원래. 근데 이거는 국기다. 어떤 나라의 그 깃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선박은요 조그만 배 말고요 큰 배나 비행기는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다가 그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그런데 해상운송에서는 꼭 그 선사가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국가 안에서만 그 선박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선박을 등록하면요, 그 국가, 등록된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선사가 자신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선박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재 중간에도 나와 있는데요. 텍스 헤븐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세금이 적기 때문에 텍스 헤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국가들에다 등록을 하면 그 선박의 등록세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미 지역에 있는 파나마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에다가 많이 배들을 등록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선박 회사지만 배는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편의치적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그냥 목차만 좀 봐주세요. 세금 절감하기 위해서 노동력. 자, 어떤 국가에 배를 등록했다 하면 그 나라의 노동법도 따라야 돼요.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좀 느슨한 나라에다가 선박을 등록해 놓으면 선원들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해고하는 것도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규제를 회피한다든가 외국에다 등록하는 걸 편의치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배 뒷면에 보시면 배 이름이 써 있고요. 거기에 등록된 국적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실제로 그 국기도 이렇게 개양이 돼 있어요. 배에는. 어떤 그 뉴스 같은데 이렇게 배 뒷면이 나오는 부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사인데도 불구하고 파나마 무슨 뭐 이렇게 외국 이런 국적이 써 있는 그런 배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해적선 있잖아요. 해적선에는 뭐 달죠? 국기를? 예. 그 해골 마크 붙이잖아요. 그건 우리는 어떤 국가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